관세가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은 구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점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장입니다. 채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장과 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생길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해주고 성장을 키워나가면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국채는 환율은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애매한데 이거예요. 그걸 누가 사냐? 하반기부터 수요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이 하나하나 통과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저는 첫 번째 하나, 은행.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이즈를 키운다? 키우면 키울수록 국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대비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AI 진행할 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만약에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미국에 대한 지금 미국의 지금 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미국의 부채가 규모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예. GDP 대비해서 비율로 봅니다. 어. 디레버리징 할 생각은 미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나가는 거죠. 네. 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절대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GDP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GDP가 올라가려면 GDP는 통화량 아니면 통화 속도거든요. 그 통화량 자체가, 그 광의 통화 자체가 예. 대출이 얼마큼 풀리느냐잖아요. 그 대출은 M2 통화량은 정부가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본원 통화 중심으로 하는 거고, 광의 통화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법인세 감면해주겠다, 은행 규제 완화해주겠다,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는 그런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관세가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관세는 이제 상수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제를 변화시키고. 지금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그리고 지금 뭔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방식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게 미국이 그렇게 원합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좀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이라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네. 미국이. 네. 지금은 사람들이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근데 미국을 누가 움직이는데요? 네? 미국을 누가 움직입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진짜로 계속 우상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점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관세를 이렇게 100% 80% 때리는데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관세는 어느 일정 수준에서 멈출 겁니다. 그리고 해방의 날에서 관세는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관세가 2, 3% 정도 수준까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가면 미국은 절대 무역 적자 해결 못 합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왜 살려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미국이 해군으로 만약에 해군. 네. 미국이 만약에 지금 네. 중국이랑 예.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 예. 미국이 지금 있다고 보세요? 안 되니까 우리한테 부탁할 정도겠죠. 그렇죠. 미국은 지금 원전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미국에 있다고 보세요? 원전을 지을, 네. 건설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1990년도 이전에는 미국이 원전 조선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 어릴 때는 네. 손톱깎이부터 선풍기, 네. 뭐 굴러다니는 집차까지 네. 저 어린 눈에는 전부 미제였어요. 전부 거기 보면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톱깎이부터. 네. 저는 미국은 절대 근데 관세를 100% 닫는 전략으로 안 간다고 보고 있고, 일부 여는 전략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여냐? 우방국에게 연다. 이번에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은 가장 조사하고 싶은 게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진짜 우리의 우방국이 누구냐? 관세 협상을 해나가면서 그거를 판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방?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을 하려고 하고 중국을 좀 이게
배척시켜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요? 미국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관세를 크게 때리고 협상을 해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협상을 해나가는 게 저는 결국은 뭐 10%에서 20% 사이에서 관세율은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알 수 있는 거, 그건 스티브 미랑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관세를 협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네. 누가 진짜 우리의 우방인지. 지금 레이건 시대에 소련과 냉전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우방국들이 지금까지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배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밖에 할 데가 없어요. 중국을 제외시키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급하니까. 그리고 뭐 100% 리쇼어링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미국 트럼프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리쇼어링을 얘기해도 결국은 리쇼어링과 프렌드 쇼어링을 함께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방향으로 갈 때 누가 우방국이냐 이거를 새롭게 다시 재정립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AI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릴까? 그건 중국도 열을 올리고 다 열을 올리잖아요. 예.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너무 이게 뭐 글로 봤는데 이거 그냥 하나 요약을 하면 과거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주르르르. 스페인이 핵심 패권의 영역 그 당시 농업이었어요. 네덜란드 해상무역, 상업이었어, 상업. 그런데 영국이 산업혁명이라는 거 가서 산업혁명을 가지고 패권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패권 국가가 질 때 새로운 패권 국가가 일어날 때 뭔가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도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서 그 패권 국가를 빼앗아왔어요. 스페인이 150년 갔고 네덜란드가 100년 갔고 영국이 130년 갔습니다. 그 패권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미국 지금 80년 갔고요.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IT 혁명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산업, 제조업이 떨어졌을 때 인터넷 산업으로 그 다시 끌어올렸고 인터넷 산업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새로운 생산성과 새로운 부의 창출과 새로운 마켓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산업의 메가 사이클 트렌드가 뭐가 나올까? 그거는 지금 사실 제가 뭐 AI라고 안 해도 뭐 피터 틸 그리고 저기 일론 머스크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AI가 새로운 산업 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그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그러면 이번에 AI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이번에 또다시 그 패권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중국이 이긴다고 하면 중국이 이번에 저는 패권 사이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네 번째 나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중국이 아니라 미국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집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제조, 뭐 방산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성장을 엄청나게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산업 사이클. 예. 그동안 우리가 이게 성장이 둔화되는 선진국도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성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사이클 자체가 결국은 그 나라의 통합 패권, 그 나라의 국방 패권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그쪽으로 지금 자기들도 그쪽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기니까 제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럽시다. 예.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지? 요 표 다음에 한 네 페이지 뒤에 관세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좀 뭔가 좀 많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언제 이렇게 고금리 8페이지? 때 네. 고금리 때 투자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게 과연 그 합리적인가? 금리가 높은데 네. 투자를 늘리고 네. 하는 게 과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상황에서. 고금리 때. 네. 네. 그런데 2023년도부터 보면 빨간색이 뭐죠? 이거는 기준금리 그냥 미국 빨간색 기준금리. 지금 글씨가 작아. 기준금리 파란색 막대 그래프들이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 대비해서 캐펙스 투자하는 거. 지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S&P 500의 IT 기업들이 예. 자기들이 매출액이 나오는 거 대비해 가지고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지 그게 예. 평균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금 가지고 온 건데 보통 미국의 기준금리 사이클이 이렇게 떨어질 때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부흥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예. 뭔가 트렌드가 생기고. 예. 근데 1995년 인터넷 사이클 그리고 이번에 AI 사이클 때는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허. 기업들이 지출을 늘립니다. 네. 2025년도 제가 녹색으로 그려왔는데 이때도 더 늘렸어요. 뭐 말로는 줄인다고 더 늘렸어요. 지금 2025년도 예. 지금 가지고 오면 최근까지 가지고 오면 AI 사이클 멈출까? 저는 이 캐펙스 사이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 하는데 금리가 더 떨어지면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뒤에서 민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인터넷 사이클 부흥할 때 아퍼런트라고 하는 그 미국 국방부 산하에 기술 개발을 하는 그 부서에서 인터넷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민간이랑 같이 협력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터넷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사실 뭐 팔란티어 이런 거 보시면 국방부에서 어마어마하게 AI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재무부도 뭐 칩스법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결국은 지금 이런 AI와 국방 중심의 재정 지출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AI 사이클이 국방으로만 연결되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결국은 민간 사이클로 점점 더 이렇게 전이돼서 확장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고금리면 일반적인 B2C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이 무한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은 늘릴 수 있는 애들이 지금 늘리고 있는 거고 아. 돈이 빵빵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그러면 M2에 대한 통화량이 현저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모두가 이렇게 뭐 정체되어 있지만 이게 기술 전체주의라는 게 진짜 무서운데 미국이 과연 자유주의 민주주의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도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건 투표로 결정할 게 아니다. 그러군요.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 산업혁명 할 때 영국 있잖아요. 네. 굴도 청소시키려고 7살 애를 집어넣습니다. 청소할 때. 인권이고 뭐고 그때는 없다. 산업혁명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인권이고 뭐고 그때는 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잡고 봐야 되니까. 지금 저는 지금 미국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안 가면 중국한테 잡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7살짜리 애를 굴뚝에 집어넣듯이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전기차로 만약 사람이 죽는다? 그럼 전기차 개발 만약에 그 무인 자동차,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 네.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중단시킬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봤을 때 가는 방향으로 계속 규제는 완화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특허 건수만 봐도 뭐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특허 건수만 봐도 지금 이제 생성형 AI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미국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중국이 일단 뭐 인권을 생각 안 하고 AI 개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도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중요한 거는 베센트 장관이 취임 초부터 했던 말이 우리는 연준한테 무슨 기준금리를 내려라 어쩌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시장금리 즉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떨어뜨리는데 정책 네. 목표를 두겠다 했고 네. 초기에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네. 이게 이제 그 4월 달에 관세 충격에 소위 트리플 약세가 오면서 달러 약세, 미국채 가격 폭락, 네. 즉 다시 국채 수익률 급등, 네. 주식도 그거 하는. 네. 근데 주식은 원위치 해버렸어요. 네. 주식은 원위치 했는데 네. 달러는 4월 2일 그 무렵 내지는 조금 더 땡겨서 2월 달에 멕시코, 캐나다 조질 때 대비 달러 약. 그리고 금리도 살짝 높아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떤 일로 됐는데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은 아직까지 조심스럽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유튜브에 최근에 금리가 또 살짝 10년물 4.5가 올라서고 특히 이제 일본 JGB 30년물이 엄청 뛰더만. 이게 지금 뭐 겁나게 일본 30년짜리가
뛰고 이러니까 또 이 공포 마케팅이 또 이제 유튜브에 저- 막 올라와요. 네. 야 이러다 결국은 이 앵켈이 각각이 청산되고 이 어쩔 수 없는 국가 부채의 문제, 재정 적자의 문제가 결국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나오는데 네. 우리 성부부장 보시기에 그건 아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반기부터 나올 것이다. 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장입니다. 성장, 예. 성장은 AI입니다. 성장은 AI. 예. 그런데 채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성장과 성장과 그러니까 성장이 돼야 미국이 신뢰가 생기는 거, 달러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음흠. 성장과 음, 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처를 확보해주고 성장을 키워나가면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은 주식은 지금 또 다시 또 요즘에 빅테크가 또 올라오고 뭐 하잖아요. 테슬라 올라가고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은 이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채는 환율은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수요가 애매한데 이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네. 그걸 누가 사냐. 그리고 뭐 조만간에 아직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하면 또 부채가 또 많이 발행될 거다. 그거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수요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이 하나하나 통과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저는 첫 번째 하나, 은행. 은행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걸로 막 엄청나게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국제 은행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예. 근데 물론 그 도우면 돼요.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두 번째, 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미 국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사이즈가 커졌지만 여전히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사이즈 자체가.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정도 사이입니다. 테더가 2천억 달러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발행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 발행을 하고 뭐 서클에서 발행을 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왜 사냐? 그러니까 발행하는 애들이 발행하는 만큼 국채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담보로. 음. 우리가 MMF 돈 맡길 때 MMF가 운용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그거 안전하다고 보겠어요? 국채를 담보로 다 사잖아요, 걔들이. 그 국채에 나오는 이자를 주는 거고. 조금 뭐 수수료를 먹겠지만 걔네들이 운용하는 사람들은.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담보로 신뢰가 있는 자산이란 미국채를 사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이즈를 키운다? 그러면 키우면 키울수록 국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키우면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미국 법안 자체가 지니어스 액트. 예, 이번에 부결됐는데 한 표 차이로 부결됐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되는 거는. 이번에 부결된 것 자체도 그냥 트럼프 일가들이 너무 그쪽에 지금 돈이 뭐 많이 좀 연관돼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결됐다고 하는 거면 원래 그거만 아니었으면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근데 스테이블 코인 볼 게 두 가지 있어요. 이게 미국 정부가 아마 잘 해결을 해나갈 거라 보는데 그동안은 영래포에서 잘 빼왔어요. 돈을. 예. 바이든 옐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채를 뭐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수요처가 없습니다. 발행을 한다고 해도 그냥 쉽게 돈 빼올 수 있는 수요처. 근데 잠깐만요. 천천히 갑시다.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 지니어스 액트는 무슨 법안이죠? 이게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킬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거가 뭐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딱 있는 건 아닌데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제도권을 가지고 오겠다. 미국이 관리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저거는 공화당 쪽에서 둘 다 했어. 사실. 양쪽 다. 예. 그리고 그냥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는 뭐 저는 잘 안 하지만 비트코인 ETF 누가 승인해줬습니까? 트럼프가 승인해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이든 해줬습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그건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사실 이게 새로운 수요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을 통해서 확보를 했잖아요. 미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처. 예. 그러려면 무역 적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민간 자산을 밀어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제도권 안에 가지고만 올 수 있다고 하면 민간과 정부가
유동성을 조절하고 공급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코인 발행량을 가지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돼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2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자금 자체가 MF에 있는 돈이나 은행 예금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쪽으로 가면 미국은 유동성 입장에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MF에 들어가 있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 이 방향으로 가면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섹터가 아마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이 아닌 다른 출처의 돈들. 그러니까 MF나 은행 예금은 어차피 미 국채로 들어오는 다 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고 있었단 말이지. 그걸 여기서 바꾼다고 하는 건 그냥 그 수요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채로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돈을 MF나 은행 예금이 아닌 다른 데서 돈을 다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채를 살 수 있도록. 다른 때 어떤 돈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해외죠, 해외. 다른 나라들. 삥 뜯겠다고? 네. 저는 이걸 진짜 무섭게 봐요. 이게 이쪽 코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돈들은 유동성들이 다 빨려 들어오거든요. 그걸 미국채 살려고. 그러면 미국은 그걸로 미국채 확보할 수 있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통화 자체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워낙 뭐 아르헨티나, 터키, 뭐 리라와 이런 것들 자기들 중앙은행이 막 통제해서 발행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스테이블 코인 사람은 다 달러 들고 있는데. 그래서 통화 주권이 이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도 법안을 만들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돼. 가만히 놔두면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얘기해 법안을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의 내용을 법안의 성격이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데 네. 그 키우는 자금을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가 달러를 그냥 다 쓴다는 거죠. 그냥 지금 테더 ATM 기능 생긴 거 아세요? 스테이블 코인 ATM기? ATM기? 네.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돈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어디 가면 구경할 수 있죠? 그거 요즘에 그 뉴스 기사 때 저도 뉴스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지금 저 동대문 이런 데서 이제 막 동대문 쪽에서는 그거 한다. 근데 그거 인가 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인가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으면 돈 빼서 언제든지 돈 빼서 내가 여기서 돈 뺄 수도 있고 뭐 저기 다른 나라 가서 돈 뺄 수도 있고 ATM기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달러에 중독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결제 수단으로 가능하네. 결제 수단을 비트코인처럼 뭐 널 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미국 갈 때 어디 해외 놀러 갈 때 환전해서 가잖아요. 그래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다 미국채 담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중독되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중독되기 전에는 누가 약을 팔잖아요. 중독되기 전에는 이거 의심하다가 뭐 1,000원에 줄게 하면 1,000원에 사요. 중독되면 그 10,000원에 판다고 해도 사야 돼요. 안 그래요? 갑자기 미국이 그걸 만약에 그동안 막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제도권을 가지고 넘어가면 그거를 통화량을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는데 그동안 풀어주다가 그런 세상에 우리 성부부장 보시기에 언제쯤 도래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라니? 트래핑 딜레마라고 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간다고 봐요. 글쎄 그 얼마가 얼마냐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가끔씩 산에 가다가 올라가는데 새벽같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분들 정상까지 얼마입니까 하면 조금만 가면 돼요 하는데 그 조금이 애매하더라고. 어떨 2조 때는 달러까지 올리는 거를 얼마 만에 올릴 것 같아요? 2,000억 달러짜리를. 글쎄. 지금 MF가 7조 달러 정도 있어요. 7, 8조. MMF가 7조 달러. 네. 그럼 7천조, 8천조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2조 달러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면 저는 뭐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해결을 해나갈 거고 수요처를 해결을 해나갈 거고 성장을 해결하는 방식은 AI 쪽으로 해서 성장 사이드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방식이냐? 민간의 사이드를 올릴 것이다. 민간의 부채 사이클을.
이거 이제 6분 남았으니까 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왼쪽 표와 오른쪽 표예요. 네. 왼쪽 표는 M2 통화량. 음. 파란색 선 있잖아요. M2 통화량은 2024년 한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YOY 전년 대비해서. 작년 3, 4분기 바닥 찍고 9월 정도. 9월 정도에 바닥 찍고 그런데 올라온다? 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오는 거를 보면 뭐 2025년 초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대출을 통해서 이제 M2가 제대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허. 이건 진짜 사이클이 커집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M2가 올라오는데 이게 자체가 대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은행들이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지금 자산을 그냥 사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가 대출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을 사는 이게 자산이 아니라 대출. 대출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예. 이게 자산을 보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M2가 올라오는 걸, 예금으로 들어오는 거를 자산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은 안 늘어나고 있고. 이쪽 사이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는 그냥 단순 대출이 아니라 미국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산업 사이클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저는 이번에 실물 경기 회복, 뭐 미국 성장률 상승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되려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긴축적인 스탠스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연준에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근데 어제 파월은 싫다고 했는데. 네. 몇 개월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그 5년 만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이제 변경하겠다. 네. 딱 그 샤워실에 바보라는 그 표현이 정확한 저는 게 지금 또 이제 뜨겁다고 또 이제 확 돌리고 있어 또. 연준의 2인자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월러.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딱 그거예요. 뭐 관세고 뭐고 다 중요한데 실업률 올라오면 인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물가는 생각보다, 사실 물가는 성장 꺾이기 시작하면 꺾입니다, 그거. 근데 우리가 이 성장 사이클을 죽여버리면 다시 살리려면 부채를 왕적 완화를 가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자를 내는 게 너무 지금 비싸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정 적자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많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되면 이거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정부도 연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오면서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실업률이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 완화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6, 7, 8년도에 실업률이 만약에 좀 올라온다? 지금 뭐 어찌됐 간에 추방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하면서 추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률이 일정 부분 만약에, 그리고 뭐 관세 때문에 뭐 경기도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온다? 그러면 연준은 뭐 어찌됐건 간에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의 이런 스탠스는 약간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또 다른 버블 랠리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트리거가 된다고 봅니다. 자, 갈참이라고 안 들어. 파월 얘기 이제 안 들어요, 보니까. 그 무서운 얘기였는데 어제 파월이 한 얘기는 네. 우리가 2020년에 5년 전에는 소위 말해서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해서 네. 설령 잠시 2.3, 2.5 이런 식으로 CPI 같은 게 나오더라도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왜? 그 전에 1.7, 1.8도 있었으니까 몇 년 평균 하면은 2% 목표니까. 네. 네. 그 얘기는 결국 금리 인상 잘 안 할 거야 하는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어떤 통화정책 프레임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말하는 게 공급망 충격이 자주 있을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게 있고 뭐 고용 보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는 얘기는 원래는 지금 파월 이후를 노리는 소위 말하는 그림자 의장을 하고 싶은 양반이고 파월은 이제 길어봐야 내년인데 네. 덕액이다 잘못하면서 잘릴 수도 있는 네. 뭐 자를 수는 없다지만 그 파월 그 무서운 얘기를 할 때 시장은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 네. 그리고 또 결국 또 질문 하나가 또 이렇게 킬돼 버리네. 아니 최근에 이제 무슨 뭐 밀라노에서 무슨 뭐 한국과 미국의 무슨 뭐 실무급들의 차관보, 부차관보 이런 급들이 해서 제2의 말을 만들자면은 제2의 플라자 합의의 이제 대상은 이제 왕년에 한번 코피 터졌던 일본 빼주고 네.
대만, 한국, 중국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썰을 막 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잠시 여쭤볼라 했더니만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 질문 해서 뭐 해 싶네. 뭐 있으나 마나한 돈 가짜는 이 돈 무슨 뭐 절상이 되면 뭐 하고 가치가 오르면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원화가 그거 갖고 무슨 뭐 이슈화해서 질문하기도 뭐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왜냐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가만히 있다가는 가만히 있다가는? AI 진행할 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네.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만약에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공급망 이슈 분명히 저도 있을 거라 보는데 공급망 때문에 공급망을 계속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동성은 계속 굴곡이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공급망이 새롭게 구축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공급망 구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또 계속 또 맡기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장기적인 그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